국가란 무엇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학자나 정치 이론가는 이것을 따지지만 대중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있다. 그런데 바람직한 국가 운영에 대해서나 특정 권력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똑같지 않다. 바람직한 국가 운영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국가의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목표나 목적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인민이 그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차지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가장 쉽고 적절하게 설명한 사람은 엘빈 토플러다. 처음 권력의 원천은 완력이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돈이, 그 다음에는 지식이 그 자리를 이었다. 앞으로 모든 권력 투쟁의 핵심은 지식이다. 토플러는 이것을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보편적 권력 이동 현상으로 규정했다. 누가 다스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완력이 권력의 원천이던 시기에 나왔다. 그 시대를 살았던 플라톤과 맹자가 대답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맹자는 덕이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플라톤의 생각은 목적론이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가 생각한 국가의 목적은 정의였다. 그의 정의는 계급관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배자는 지배하고 전사는 싸우고 노예는 일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견해에 따르면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전체는 부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전체주의 철학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철학자에게 국가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진리를 찾는 겸허한 구도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진리의 소유자다. 결국 그의 주장은 학식의 지배, 현자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플라톤의 견해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나 완력이 권력의 원천이던 시대에 학식의 지배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는 시대를 넘어섰다고 하겠다. 정의를 국가에서 먼저 찾으려 한 철학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정의, 선, 미덕의 실현을 국가의 목적으로 규정한 목적론적 국가로는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맹자는 플라톤과 달랐다. 500년 동안의 춘추전국시대 뒤끝에 살았던 맹자는 덕의 지배를 주장했다.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완력이 권력의 원천이며 지식은 중요하지 않았던 때였다. 그런 시대에서 맹자는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임의로 사람을 대하는 덕지만이 군주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왕도정치론을 펼친 것이다. 플라톤과 맹자의 국가론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목적론적 국가론이라는 면에서는 같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선, 정의, 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선이나 정의, 덕을 실현할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완력, 돈, 지식을 동원하여 폭력을 구축하고 그 폭력에 스스로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법은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누가 다스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떤 정치 지배자도 충분히 선하거나 현명하지 않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최악을 막을 수 있느냐일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과 정당을 선택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그런 선택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보통선거제에서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을 맡긴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히틀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악하거나 무능한 또는 둘 다인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한 사례는 숱하게 많다. 우리나라에도 사기꾼 캐릭터의 이명박, 혼군 캐릭터의 박근혜, 폭군 캐릭터의 윤석열이 그런 지도자로 비호감도에서 앞순위를 다툰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 정치 제도의 목적과 강점은 사악하고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고 지극히 무능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는 독립적 국가기관 등을 통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가 그런 목적을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장점이라면 반대로 약점도 있다. 그것은 국가가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권력기관을 사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대한민국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뽑아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도를 탓할 수 없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악을 저지른다고 해도 국민은 임기가 정해진 정부를 해고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을 말살하면 독재 정부가 된다. 압도적인 민심으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낸 2016년 12월 9일과 2025년 4월 4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것을 알고 주권자로 참여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래도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선언은 서로 다르다. 국가주의자는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를 원하며 자유주의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좋아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해도 된다. 그러나 다수의 유권자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립분별에 어둡고 자기애가 강하며 공사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많은 유권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투표한 것일까? 우리 유권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박근혜를 보았다. 그런데 미디어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지식이 없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간결화법이라고 추켜 세웠다. 변변한 법률안 하나 대표 발의하지 못한 우선 국회의원을 20대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경륜의 소유자로 포장했다. 그가 대학교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저질렀던 비리와 전행도 제대로 검증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몰라서 표를 주었다. 그러나 주권자의 판단 착오를 조장했던 언론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다. 이념형 보수와 시장형 보수 성향의 거대 신문이나 방송 사주 등의 행동은 앞으로도 같을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우정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대한미디어를 통해 언론 권력의 여론 조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중우정치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다거나 관심이 없는 척하는 언론인과 지식인을 조심해야 한다. 국가주의 신봉자 중에는 정치에 대해 무차별적 혐오를 부추기는 이가 많다. 그들은 시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진보를 표방하는 지식인 중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종종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한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진지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그들만의 진보 주체 역량을 보존하려는 전술적 행동이다.